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안녕 못하. 일촉즉발로 뭐 좀 돌아가고 수사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하여튼 뉴스가 많으니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겁니다. 자, 일단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진술이 약간 좀 변화가 있어요. 어제 MBN 보도했었는데 직접 준 게 아니고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뭐 전재수나 이쪽 정치인들한테 직접 건넸다는 게 아니고 건네는 걸 봤다. 이 의미로 진술한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지. 나온 얘기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준 게 아니고 윤영호가 준 게 아니고 누군가 주는 걸 옆에서 봤다. 그럼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윤영호는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봤다는 거하고 들었다는 거는 다 완전히 그럼요. 다른 건데. 들은 거야. 뭐 그거는 이른바 법률적으로는 전문 증거라고 해서 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들었다고 진술을 했다면 그 얘기를 한 사람으로부터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윤영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건 전원이니까 그거는 좀 불분명하지만은 봤다는 거는 목격자죠. 누가 줬는지 그럼 밝혀야 되는 윤영호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수사를 하면 예. 정말 그게 진실이라면 밝힐 수밖에 없죠.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네. 윤영호가 직접 자기가 빠져나가게 직접 줬다고 하면 뭔가 또 이게 또 형량에 또 추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 준 거는 당연히 추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전달만 했다 그러면은 부분도 밝혀야 본 것도 사실은 공범이 성립할 수는 있죠. 그래요? 네. 그것도 아니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짜로 주고 받았다면 예. 은밀하게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성격이잖아요. 물론이지, 근데 자기가 봤다면 그 전에 주는 사람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볼 수 있었던 거죠. 완전히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볼 수 있게 전달되는 당연히 경우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들었다는 거랑 봤다는 건 이제 목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예 질적으로 다른 게 되는 거고, 이 금품이 오고 간 부분도 예. 윤영호 씨가 통일교의 하나의 그냥 대리인, 하나의 어떤 직원 같은 역할로서 단순 전달이라면은 책임이 많이 경감이 되겠지만은 또 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뭐 로비를 했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예. 어떤 뇌물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수사를 열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단언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수사는 없는 이미 들어갔고 네, 상황이죠. 들어갔고 그럼 이게 보면은 권성동 그 사건 때는 윤영호가 직접 그때는 줬어요. 직접 전달을 하면서 사진도 사전에 찍어놓고 노트도 나오고. 메모도 계속했잖아요. 언제 어느 식당에서 몇 시에 동석자는 누구였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잘 해놨잖아요. 저거는 물론 만약 준 게 아니고 직접 준 게 아니고 본 거라고 하더라도 윤영호 성격에 그런 걸 다 해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메모는 있다는 취지 아닌가요? 메모는 윤영호 있다는 작성에 건가? 메모는 네. 있다는 것 같던데요. 예. 근데 조금 시간이 더 오래됐죠. 권성동보다는 시간이 한 3, 4년 더 전이라서.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재판에 증인신문으로 나왔는데 추가 폭로 없이 그냥 끝냈다고 하는데 윤영호가 뭔가 추가 폭로할 것처럼 그때 결심 공판에서도 뭔가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는데 그냥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걸까? 글쎄요. 뭔가 할 것처럼 본인 하더니. 입장에서는 공개 발언 그러니까 예. 본인 사건의 결심 공판 기일의 얘기를 하면 그날 뭐 난리였잖아요. 예. 언론도 다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해버리면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딜할 수 있는 걸 네. 이미 그런데 다 얘기를 다 근데 해버렸는데 그거는 수사받으면서 비공개 장소에서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이제 어제 이루어진 국수본의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예. 공개 발언과 비공개 수사기관에서의 발언은 조금 틀리죠. 예, 그래요.
그럼 권성동 때하고 또 좀 다른 게 그때는 굉장히 정확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치인들한테 전재수 포함해서 전재수 장관 포함해서 정치인들한테 줬다고 주장하는 거는 불분명한 게 많단 말이에요. 일단 일자도 2018년에서 20년 사이, 액수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명품 시계 두 개는 정확하게 뭐 까르띠에하고 불가리 뭐 그 브랜드를 말했는데 네. 저렇게 좀 날짜도 한 2, 3년에 걸쳐서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네. 윤영호 굉장히 꼼꼼하던데 권성동 때 보니까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윤영호 씨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영호가 그동안의 이 정치권과의 뭐 직간접적인 관계 이걸 예. 통해서 뭐 금품을 전달한 게 뭐 한두 번은 아닐 거고 예. 이 부분이 이제 다 세상 앞에 지금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윤영호가 가장 관심 받는 부분은 본인의 형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드러나더라도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싶을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이게 또 가져올 파장들이 네. 본인이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면은 본인의 형사 책임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뭐 정치인들 이름이 이제 여럿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앞으로 뭐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영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나 파장 때문에 상당히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 좀 심경이 매우 좀 복잡한 상황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사가 어떻습니까? 수사 검사해 보셨으니까 수사가 이게 어려운 수사입니까? 아니면 간단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건이 오래됐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수사예요. 그러니까 헌금이고. 그리고 엊그저께 일어난 일하고 이게 적어도 2018 7년 년. 그러니까 2018년이면 7년도 더 지난 거고 예. 뭐 2020년도 지금 5년 이상 사실상 2025년이 다 지나갔으니까 적어도 뭐 6년 6, 7년 이상 된 사건이니까 오래됐다는 의미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원래 있던 증거도 많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CCTV에 어디서 만나는 장면이 녹화됐다가도 오래되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것도 있지. 뭐 통화 내역도 사실은 오래되면 통신사에서 없어지거든요. 1년이라면서요, 이게. 통상 1년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이게 생각보다 그 수사의 결론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결론이 못 날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근데 뭐 그 오래 수사를 한다고 없던 증거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이게 파장이 큰 수사라서 예. 빨리 끝내는 게 맞겠죠. 서둘러서. 예전에 뭐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증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정치인들 많이 기소가 그렇지. 됐을 때도 뭐 1심에서 유죄 나와도 2심 가서 막 무죄 나오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됐기도 했고 그럼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진술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맞춰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정확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퇴색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거 좀 밝히는 거는 좀 쉽지는 않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는 많은 공방이 좀 예상되는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양쪽에서 어쨌든 간에 윤영호도 그렇고 그 전재수 장관도 그렇고 뭐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거명이 됐으니까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몇 개가 있는데 서로 좀 이게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주장하는 바가 과거에 우리 예를 보면은 사소한 거짓말 하나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전체를 막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전재수 장관이 이제 그 해명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교 행사라는데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영호는 그 특검에서 확인한 그 윤영호의 그 한학자한테 특별 보고를 거의 매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할 때 윤영호가 저렇게 보고서를 썼어. 2018년 9월 10일입니다. 저 날짜가 중요해요. 9월 10일에 전재수 의원도 600여 명이 모인 부산 오지구 통일교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하고 비행기로 서울로 올라갔다. 우리를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보고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전재수 장관이 해명은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통일교 행사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저렇게 600명이 모인 뭐 부산에서 행사를 보니까는 5월 27일 날, 그러니까 9월 10일에서 한 넉 달 전이죠. 5월 27일 날 부산 백스코에서 통일교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때 나는 가지 않았다. 그때 전화는 서병수 이제 부산시장이나 백종원 의장이 좀 가고 또 사진도 찍히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저기 안 갔다. 전재수 장관이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교 홈페이지에도 그날 백스코 행사에는 저 서병수나 백종원은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전재수 장관은 거기 이름이 참석자 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장관도 나 저기 간 적이 없다고 그 시간에 나는 부산 구포성당에 60주년 행사라서 거기 미사에 참석하고 거기 있었다.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윤용호가 이 특검에 말한 행사는 그 통일교 행사는 그 5월 27일 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잖아요. 그 5월달에 행사를 9월에 보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이 시점이 너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4달 뒤에 좀 맞지가 않고 맞지가 그리고 않지. 한학자 뭐 그 종교의 지도자급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쉬는 날도 구별 없이 일일 보고 아주 신속하게 아주 생생한 정보들을 올렸을 텐데 좀 시점 때문에 지금 저 행사 자체가 좀 별개의 행사일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장관이 뭐 이게 뭐 의심이 간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황지 이건 팩트 체크.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고. 그날의 상황을 저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일단 윤용호가 특검에 말한 행사는 이 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그 부산 백스코 예. 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보는 게 거의 매일 특별 보고를 올리는데 9월 10일 날 그 저 보고서를 올렸잖아요. 한학자 특별 보고를 600명이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 5월 27일 거를 9월 10일 넉 달이나 지난 다음에 올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맞죠. 뭐 비행기로 서울로 갔다 전재수 의원 이런 얘기를 넉 달 뒤에 왜 보고를 올리겠어. 바로 전날인 9월 9일에 통일교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예. 부산에서. 그때 롯데호텔 그 크리스탈 볼룸 3층에 있대요. 거기서 부산 오지구 지도자 초청 만찬이 있었는데 저게 9월 9일입니다. 바로 전날. 특별보고 바로 전날. 그때 저 통일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진하고 그 식순이나 개회 순서 뭐 이런 거 쭉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에 전을 돌려주세요. 지도자 초청 만찬은 누구누구가 개회 선언하고 누구누구가 보고 기도. 저거는 실명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모사를 전재수 국회의원이 했다 이렇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9월 9일 날 저 행사의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저 행사를 윤용호는 지목했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죠. 바로 그 다음 날 이루어진 보고니까. 예. 시점은 딱 맞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시점적으로만 보면은. 물론 그러니까 저때 전재수 장관이 추모사만 그냥 그 원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참석하진 않고 그냥 추모사만 누구 보내서 다른 사람이 통일교 인사가 뭐 대독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화를 보니까 단체 기념사진도 있거든요. 단체 기념사진에 보면은 자세히 저희가 확대를 해봤는데 전재수 장관은 안 보여요. 저기. 저 되게 VIP가 오면은 먼저 사진부터 찍잖아요. VIP 행사에서. 밥 먹고 가기 전에. 그런데 저 때는 하여튼 사진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모사만 전달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이 나는 통일교 행사에 간 적이 없다.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당시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역구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추모사 하나 전달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말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에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만약 혹시 갔다면은 간 적이 있다면은 이 조그만 거짓말 하나가 막 그 전체를 흔들 수가 있는 거라 갖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예. 사실은 통일교 행사에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결국엔 돈을 금품을 받았냐. 그렇죠. 받았느냐 안 예. 받았느냐 그게 예.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한 번도 통일교 관련한 행사에 가본 적이 없고 그 가평에 있는 천원궁에도 간 적 없고 한학자 총재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게 아닌 사실이 밝혀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사소한 거짓말이 정말 그 중요한 팩트의 그 사건의 중심에는 벗어나 있는데 어쨌든 거짓말을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네. 거짓말했다가 전체를 막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 첫째 해명이 많이 첫 번째 맞았잖아요. 해명.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더 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저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의 뭐 기일 비슷한 날이었던 모양이죠.
그런가. 하여튼 그러면서 뭐 이제 영남권 지도자 초청 모임이래요. 오지구래 저희가 영남지구가 통일교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선명 총재 사망 네. 6주기를 그 추모하는 행사였던 것으로 보여요. 보니까 6주기는 아니겠지. 아, 이름이 아니요. 무슨 성화 6주년 승리 그렇죠. 뭐라고 그래? 예, 예. 아. 그러면서 보통은 국회의원이 가면 행사에 축사를 하는데 저기는 추모사라고 타이틀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사가 아닌 추모사인 거로 봐서 아. 행사 문선명 성격이. 총재 사망한 날짜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관련된 행사였던 것 같은데 저 2018년 9월 10일 날 이루어진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별 보고에 뭐 행사에 참여하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2018년 9월 9일 그러니까 저 행사가 있었다는 날이 하필 일요일이야. 일요일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보통 예. 금요일 저녁에 자기 지역구 내려가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일요일 오후나 저녁 때쯤 서울로 올라와서 뭐 저게 이제 그 정기국회 회기 중이잖아요. 예, 예. 정기국회가 항상 9월 1일 날 개원해 갖고 100일 동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예. 저희가 확대를 해보면 저 플래카드 저 보면 일요일 오후 5시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저 행사가 오후 5시에 만찬이니까 오후 5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재수 장관 그 페이스북을 한번 좀 봤어요. 그때 2018년 9월 9일 날 뭐 했는지. 네, 네. 그 의령에 있는 선산이 있대요. 예. 의령에 있는 선산을 가셨더라고. 아버지 모시고 새벽부터 이제 거기 갔다. 그리고 저 페이스북을 게시글을 작성한 시간이 보니까 오후 7시 49분이거든요. 네. 통일교 행사는 오후 5시에 시작을 했고 아마 추모사를 했으니까 아마 앞부분 5시 바로 시작했을 금방 끝났을 때 거예요. 예, 5시 것 반이면 같은데. 끝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 또 의령에서 그러면 의령 어딘지는 선산이 의령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의령 하여튼 그 중간에서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롯데호텔까지 거리가 차로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한 1시간 40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정- 새벽에 갔으니까 벌초하고도 뭐 갈 수 있는 시간과 이 비행기 타고 많이 갔다 그러면 이 흐름 비행기는 자체는 아니라 차로 갔겠지. 의령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부산까지 아까 그 메모에는 서울로 예, 서울로 갈 때 또 이제 비행기 예, 타고 한번 복귀를 했을 예. 테니까 아마 그날의 이제 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9월 9일에 그러니까, 있었던 예. 일이. 근데 저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첫 번째 해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저 행사에 갔다 안 갔다가 어떤 수사에 예. 뭐 범죄와 관련된 영향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고 판단할 때의 문제인데 저는 사실 전재수 장관이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추모사 이건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그날 그 현장에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안 갔더라도 추모사만 전달했을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렇다면 조금 해명이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또 재질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말 면밀하게 좀 더 앞으로 해명이 더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따져볼 부분이 많이 생긴 것 저도 같아요. 그 부분이 전재수 장관이 저 부분은 어쨌든 전재수 장관이 지금 해명을 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백스코 행사 때 5월달에 구포성당 갔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상관없고 구포성당 말고 9월 9일날 의령에 있는 벌초 갔다가 새벽에 그 다음에 네. 저 롯데호텔에 통일교 행사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게 핵심이죠. 만약에 만약에 안 갔는데도 추모사도 안 전달했는데 통일교가 홈페이지에 저렇게 전재수 국회의원이 추모사를 했다 이렇게 해놨다면은 그건 정말 통일교가 그거는 아니 뭐,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저거 사실 굉장히 조그맣게 써 있거든. 조그맣게 써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통일교가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오는 이제 행사를 했어 뭐 이렇게 뭐 허위로 일종의 광을 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통일교가 아무리 교사가 쪼그라들었어도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요? 뭐 지금은 아무도 못 믿으니까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거짓말 한 방이 전체를 다 흔들 수도 있습니다. 윤영호가 거짓말하는 수도 있고 전재수 장관이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믿을 수 없는 거고 수사기관에서 이걸 빨리 수사를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이렇게 질질질 끌면은 굉장히 하여튼 또 한 번의 혼란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국가수사본부는 끈 게 전혀 없어요. 국가수사본부는 이첩 받자마자 바로 윤영호 수감 장소에 가서 했기 때문에 국가수가 시간을 끈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 그 앞단에서 끌었던 거지. 끌었다고 봅니까 그거?
그런 거죠. 아. 그건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켰죠. 그거는. 그게 그런데 타임테이블로 보면은 그 타임테이블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게 처음에 8월에 윤영호가 진술을 했고 예. 법정 증언한 게 12월 5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초에 사건문을 부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건 일부러 뭉개려고 했던 건 아닌 거 아닌가? 아니죠. 통상 8월에 저런 진술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 수사하면서 같이 수사를 하든지 예. 아니면 특검의 주장대로 이거는 우리 별건이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뭐 그 주장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8월에 내사 번호를 부여해서 그때 이첩을 했어야죠. 바로 예. 왜냐하면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2018년 예. 뭐 9월 9일 행사에 참석했느냐 여부가 논란이잖아요.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인 관련된 어떤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야 돼요. 뇌물이 되는 경우는 그 중에 아주 일부인 것이고,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란 말이에요. 이달 말까지라면서요. 아니, 그거는 받았다면은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고. 이것도 날로 날짜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그냥 이건 예를 드는 건데 만약에 5월에 받았다면은 5월 17일부터 뭐 9월 요 사이에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7년이 되는 달에 뭐 9월 뭐 만약에 9월 10일에 받았으면 9월 1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날로. 날로 7년을 계산해서. 7년. 그렇기 때문에 급하단 말이에요. 예. 수사하는 사람이 제일 놓치면 안 되는 게 공소시효예요. 근데 그거를 내사번호를 석 달 이후에 부여하고 그것도 보도가 나기 전까지 또 법정 증언을 통해서 보도가 나기 전까지는 그냥 갖고 있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거는 특검이 정말 실수한 거예요. 그럼 의도적으로 뭉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쁜 거지. 신 변호사는 어떻게? 아니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뭉갰는지까지는 이제 여기서 다 하긴 어렵지만 네. 저는 그냥 추측을 하기에는 이 김건희 특검법의 이 수사 대상이 결국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거도 마지막에 있습니다만은 결국 김건희와 윤석열 관련된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검의 수사 범위 자체가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건 우리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마 이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본인들이 다 수사 관할이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공소시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제 사건을 번호 따가지고 착수를 했을 텐데 이게 조금은 내부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을 가능성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연됐을 그런 개연성도 좀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그걸 몇 달 뭐 몇 달 얘기할 달씩이나 사안은 논의를 아닌데 해요. 그건 나도 좀 예. 실제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전체가 오해받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맞아요. 예. 예. 아니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거 주요 사건이 많은데 예. 뭐라고 하겠어요? 피고인들이 이제 전부 법정 나와서 편파 수사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 크죠. 오해받을 행동을 안 해야지.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바로 수사기관에 넘겼으면 바로 넘겼어야죠. 그런 오해가 전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전재수장관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그거는 네, 그건 전혀 당연히 아니죠. 안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죠. 그건. 어쨌든 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근데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어쨌든 돈을 받았으면은 이게 청탁 목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일 해저 통일교에서 지금 밀고 있는 한일 해저 터널이 청탁 목적이었는데, 근데 전재수 장관은 어쨌든 계속 의원 시절에도 해저 터널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했었잖아요. 저렇게 방송에 나가서도 저게 그 일본이나 저게 이익이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손해다. 왜 일본한테 좋은 꽃길을 깔아주느냐. 뭐 이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전재수 의원도 계속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돈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만약 받았다면은 돈 받았다면은 저건 좀 이해를 못.
저렇게 한 행동은 이해를 이제 못하겠는데. 저는 뭐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이제 한일 해저 터널 외에 다른 또 청탁 사안들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 이제 돈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청탁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리의 적용 방향이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청탁이 뭐 다른 A, B, C, D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 열어놓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대하는 의원의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8년부터 뭐 소위 말 로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뭐 청탁성이든 로비든 계속 이렇게 좀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2021년도에 반대했으니까 이거는 좀 전재수 장관의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긍정의 논거로 쓰는 건데, 저는 좀 더 열어놓고 본다면은 다른 개연성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나 같으면 내가 받았으면은 그렇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몰라도 그냥 나 그거 반대한다, 돈은 받았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케이스가 때문에 달라요. 그것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전에 이제 뭐 기업에 이제 대관 업무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예.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 누구 알죠?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그 재벌 개혁론자 내지는 이제 반재벌 뭐 이런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꽤 이름을 날린 사람인데, 그 대관 업무하는 임원이 그런 얘기하다. 미치겠다고. 계속 봤는데 반대를 계속 이게 이제 더 달라는 거 아니야? 딱 타이머 끊어놓고 만나서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동안은 조용하다가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또 만나야 된대. 또 입금이 뭐 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물론 그러니까. 저는 전재수 의원 뭐 저는 뭐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닙니다만 그냥 오고 가면서 아니면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접한 거로는 상당히 선하고 그리고 부산 그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지금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고 그 지역구 관리도 매우 열심히 하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거 하나만 갖고 할 수는 나라가 없는 없다? 거고, 사실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밝히기가 훨씬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영호의 어떤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아닌 거로 결론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발언이 그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만 절차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예. 그럼 이게 지금 그 특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특검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준석 그 제안은 이게 흠묻지 않은 개혁신당이 민주당 특검을 추천하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국민의힘 특검을 추천해서 이렇게 하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준석 의원은 특검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본인도 지금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잖아. 안 나가 지금. 특검에서 나오려는데도 지금 그렇지. 본인 스스로가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특검하자고 주장을 해. 흥분 가라앉히시고. 아니 그렇게 저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근데 하잖아. 원래 안 맞았어요 앞뒤가. 본인이나 특검에 출석이나 그러니까. 하면서 특검하자는 주장을 하라고 하세요. 아니 심지어 그렇게는 생각했어. 아니 근데 심지어 그 특검도 본인은 찬성했어요. 근데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찬성했죠. 개혁신당은 뭐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놓고 본인들은 이제 특검되고 본인이 피의자 되니까 또 안 나가 버리잖아요. 하는 행태는 완전히 윤석열이에요. 어쨌든 그건 이준석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원래 그랬으니까. 기사 한 줄 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술이고 큰 의미는 없는 이 내용이죠. 특검은 어떻게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특별하게. 그렇죠. 다 어떻게 특검을 그러니까 특별 검사지. 예. 이거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거의 이러면 이거는 그냥 상시 검사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국수본에서 바로 그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을 그거 한 사람들이 더 잘하지. 팀워크도 맞고 갑자기 급조한 특검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거지.
뭘 매번 특검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거잖아요. 수사가 안 됐거나 아니면 했는데도 미진하거나 예. 아니면 권력이 깊숙이 개입이 돼서 저지른 사안 뭐 이럴 때 아주 제한적으로 특검을 하고 또 필요할 땐 해야 되는데 아니, 전재수 의원의 그것도 지금 장관 시절도 아니고 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또 어떤 정치인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면 그때그때 지금의 수사기관들이 하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바로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주장 자체는 굉장히 좀 무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특검을 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검찰에서 계속 불기소하고 아니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렇지. 무혐의하고 다른 공범들 다 기소됐는데도 김건희만 빼고 기소 안 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특별 검사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권력 있을 그것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안이 너무 다르죠. 일반 경찰 국수본에서 하면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아, 거다. 그럼요. 자, 그건 그렇고 아까 이준석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나 이준석 얘기 잠깐 하면은 또 있어요. 자기가 찬성하고 그 특검에는 남의 특검 지금 뭐 제안할 게 아니고 그런 거 아이디어 아니, 자기 거 쓸데없이 먼저 내지 하고 말고. 그렇지. 하고서 뭐 좀 얘기 좀 어. 해봐야죠. 그건. 자기가 할 일 먼저 책임을 그렇죠, 다하고 그렇죠. 이제 예. 권리를 주장하라 이거지. 그렇죠. 예. 엉뚱하다 이거 저거는. 일단 지난번에 그 녹취를 딱 5개만 제출을 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윤석열하고 통화한 녹취. 고르고 골라서 그 5개 지금 저기는 나왔어. 그 김태우는 지금 JTBC에서 실제로 윤석열 육성준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머지도 있고 저거만 있겠어? 수백 통이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안 내놓고 있잖아요. 내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글 아니, 드라이브. 이제 뭐 구글이니까 이게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서버 확보 이게 쉽진 않지만은 예. 본인이 다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자동으로 말했지. 다 예. 보관을 하고 있다. 예. 굉장히 본인이 무슨 어떤 역사적 기록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또 블러핑을 많이 쳤었기 예. 때문에 저렇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게 아니라 있으면 다 공개를 하는 것이 더 진정성에 부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그 수법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 명태균 이슈 제기됐을 때 예. 그때도 원래는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이 중앙당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지. 월급 반띵하고 아,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김건희 무속성 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도 이준석 의원이 어디 뭐 공항 나가면서 그랬나요? 아니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갑자기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서 뭐 포항시장 포항. 얘기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평택시장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그렇지. 식으로 사건의 그 논점을 굉장히 주변으로 전선을 넓혔지. 그냥. 넓히면서 부분으로 이 시선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요 4개 공개한 거는 보면은 아 이건 이준석 보험용, 본인 안전용, 안전벨트용 예. 내용만 지금 공개를 하는 거니까 이러지 말고 있으면 다 공개를 해서 떳떳하면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핵심은 김영선 공천부터 해가지고 그 중앙에서 있었던 뭐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예. 그 이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진실을 밝히고 지금 이 나머지 내용들도 해야지 부분을 먼저 하자, 본질을 빼고 부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거는 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핵심은 2022년 6월 1일 있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보다도 판이 훨씬 큰 지방선거 관련해서 특히 국힘 강세 지역에 단수 공천된 공천이에요. 문제는 소위 속된 말로 말아먹어도 그걸 말아먹는 거지 사실은. 예. 경선 붙인 지역은 제외해도 되는 거고 또 단수공천 붙인. 그리고 국힘 약세 지역도 제외해도 되는 거고 국민 강세 지역에 단수 공천된 것.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최근에 얘기 나온 서초구청장 뭐 이런 거. 아니, 강남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전에 나왔던 얘기고 서초구청장은 최근에 나온 최근에 거고. 전성수. 전국. 예. 김태우도 그렇고. 예. 문재인 때가 아니, 많이 있었어요. 김태우는 정말 해도 너무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아. 이준석 의원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만 고르고 골라서 제출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다 공천이 됐어요. 실제로 됐죠. 예. 근데 그 공천장에 도장 누가 찍었냐 말이야. 당대표가 찍는 거. 당 대표가 안 찍어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공천을. 일단 본인은 지금 피의자로 돼 있는데 기소가 되겠죠? 저는 근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왜 업무 방해로 기소를 안 하냐. 이게 업무 방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예. 어떤 그 입사 부정 청탁해서
입사하는 거하고 회사에 들어가는 거 예. 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입시 비리 이게. 같은 입시 비리, 취업 비리. 공천 개입이라는 게. 예. 그래서 업무 방해로 충분히 다 기소가 될 만한 사안인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특검에서 뭐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업무 방해로 의율해서 기소한 건이 없다 보니 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당을 놓고 보면 정당이 피해자니까 그 업무 방해도 당연히 처벌 대상도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여론 조작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여론 조작은 또 별개의 또 업무 방해 형태나 또 선거에 연관이 있으면 선거법 관련된 예. 처리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는 어떤 뭐 창원 산단 이런 것도 이권들 뭐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저는 그 선거 자리에 가게끔 그러니까 당선에 이르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정과 불법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고 본질인데 사실은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지금 좀 뒤로 밀어놓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준석 의원 그것도 그때 압수수색 언제 했습니까? 그때 그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9월 말인가요? 아마 그때쯤 했을 때 압수수색도 해서 뭐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지, 예. 저 얼마나 이걸 끈 겁니까 사실은 소환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수사 과정에서는 좀 너무 좀 미진하고 좀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좀 근데 됩니다. 공교롭게 보면 지금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본인은 출석도 안 하는 사람들이 특검을 제일 세게 주장하고 있어. 이준석, 한동훈 뭐 이런 케이스. 그러네. 절대 안 나가. 그러네. 근데 본인들은 절대 안 나가 어. 진짜. 예. 서기와 훈이. 그 안 나갔던 사람 또 그러네. 있잖아요. 저기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속옷만 입고 저항하고 똑같아요. 좀 하는 행태들이 보고 배웠나? 아니 근데 적어도 양도구육 패밀리 아닙니까 지금? 적어도 양도구육 거기는 패밀리. 특검 하자고 주장은 안 하잖아. 그건 아니죠. 근데 본인은 출석도 안 하면서 어. 특검 주장을 세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무부터 좀 하고 주장을 그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어제 그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했었는데 이게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그 쓴소리한 거 이거 좀 어제 좀 많이 기사가 됐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실까요?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그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저는 문영배 전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게 12월 3일에 내란이 있었어요. 친위 쿠데타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국민들의 1년 기적적인 노력으로 어. 4시간 만에 진압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상황이 11일 만에 국민들의 저력으로 그냥 제압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정상적인 나라면요. 12월 14일이 탄핵 소추일 아닙니까? 윤석열이의 업무가 권한이 정지된 그날부터는요.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윤석열 체포하고 뭐 경호처도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경호처도 당연히 윤석열 내줘야 되는 거고 잡아다가 구속시켜서 재판하면요. 지금 거의 2심만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예상 원래 원래대로 정상이라면. 하면은, 정상이라면.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권한대행을 한덕수 내란 공범이 이어받으면서 경호처가 김성훈이 작살남, 그렇지. 김성훈이 난리치고, 작살남. 네, 작살남 난리치고, 그러면서 이제 영장집행 방해하고 예. 법원에 테러하고 그렇지. 이러다가 지기현이가 3월달에 윤석열 꺼내주고 그러니까. 심우정이 협조하고 조희대가 5월달에 대선 방해하면서 한덕수 대선 출마하고 예. 조희대가 파기환송심 돌입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난리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너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의 말씀이 너무 맞고 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가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낼 의지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전 아까 저 말씀 중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거는 날로 계산하던 거를 관행으로 표현하셨는데 그건 관행은 아니죠. 날로 해석을 해야만 하는 의무인 거죠.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판사가 우리 헌법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법에 써 있는 문구를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걸로 해서 자의적인 재판을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지기현 재판장이 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법관 자격도 없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관행이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는 아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이 사법 방해 행위, 사법 해방 행위를 지기현 재판장이 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내란 전담부 재판부 설치 위헌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곧바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게 예외적 정당성이 있냐 없냐 문제인데 내란 재판이 이게 예외적 정당성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좀 말을 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대단히 균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언론 보도 내용도 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한 발언을 네. 갖고 네. 어, 해석을 달리했구만.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크게 아, 보도를 했어.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완전히 보도한 중심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는데 1심 결론도 안 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좀 뭐 100% 맞는 지적이고 일부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는 사람의 문제를 갖고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지적나 정확한 워딩은 아마 그래서 휴먼 에러와 시스템 그렇죠. 에러를 뭐, 혼동하면 안 된다. 예. 거죠. 예. 그런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서 보도를 했고 그래서 문영배 전 재판관이 상당히 균형 감각 있게 발언을 했는데 각자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보도를 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외적 정당성 있냐 없냐 이거가 그러니까 정말 내란 재판이 그러니까 저거로만 뭐 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도 예외적 정당성이 있냐 없냐에서 내란 재판은 예외적 정당성 이거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어. 다른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같이 논의되고 있는 네. 다른 부분을 이제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로 표현한 것 같은데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저 발언은 긍정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의 판단한단 말이에요. 의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중대성,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운다는 차원에서의 예외가, 그러니까 중대한 예외로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너무나도 당연한 시스템에서 빨리 조기에 끝내야 될 재판이 예.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질질질질 끌어오면서 지기현 재판장이 저런 사법적인 그 만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 요소를 더한다면은 훨씬 더 지금 예외적이지만은 이 내란 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을 훨씬 더 보강해 주는 거 아니냐. 이젠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까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그 공청회에서 그 토론의 좌장을 맡은 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 교수가 있더라고요. 전 대법관. 전 대법관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원은 침몰 직전의 난파선과 같은 상황이다.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이 지금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란 극복의 방해로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동안은 몰랐다가 정말 중계가 되고 나서 예. 많은 국민들이 뜨악하고 있잖아요. 예. 지기현 재판부의 법정 진행 상황을 보면서 예. 아니 무슨 재판을 저런 식으로 해? 그렇지. 예. 저런 사람도 판사야? 라는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런 거로 보면은 내란 저런 상황을 그냥 계속 대법원이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그냥 놔두고 있으니 야 이거 결과에 대해서 안심하면 안 되겠다. 내란범들이 나라를 정말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그 흉악범들을 잘못하면 놔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재판부를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두 분이 우려하시는 거 그러다가 잘못하면 재판이 중지가 된다. 그럼 더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 우리가 상식적인 정의에 맞지 않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의에 맡겨서 그냥 가게 놔두는 거하고 조금 재판이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정의로운 선고가 내려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고를 기다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란 수계 관련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의
사건은 3개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하나는 그렇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이 있는 거고 일반 이적죄 사건이 또 있는 따로,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직위원 재판부에서 무죄를 한다 하더라도 미친 척하고 무죄를 써. 그럼 미친 거지 미친 척. 하는 게 그렇지. 아니고. 그럼 미친 거지. 하지만 그러면 윤석열이 바로 석방되느냐? 아니니까 지금 이거죠. 그거로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윤석열 피고인은 그렇지. 예.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때 체포 방역으로. 그렇죠. 특수공무집 이게 방해. 무죄가 나더라도 석방이 안 돼요. 그리고 요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이 구속 기간이 1월 만료되더라도 14일 날 만료니까. 예, 일반 이적죄로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래서 1심 무죄가 나더라도 내란 수계가 풀려날 염려는 없다. 풀려날 염려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자 그러면 어쨌든 직위원 재판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막바지야 이제. 예. 1월 12일 날 결심한다고 했으니 이제 2월 그다음 초에는 뭐 선고. 선고만 남은 건데 이걸 재판부를 옮기느냐? 그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항소심부터 하는 거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내란 전단 재판을 2심부터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직위원은 1심 선고까지는 하는 거야. 예. 이거는 이제 예. 논외예요.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항소심부터 진행하는 거 하고 그게 없으면 지금 서울 고등의 형사부 어디선가 이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거 하고 예. 제가 보기엔 서울 고등 형사부 어디도 직위원 재판부 같은 데가 있을까? 저는 그거는 거의 아닐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천당 가시겠어. 그렇게 마음이 착해서.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리스크가 크다고 물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이게 자칫 잘못해서 그 헌재로 끌고 가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직위원 재판부는 어차피 1심 선고까지는 지금 가는 거로 정해지는 예. 마당에 서울 고등 형사부를 못 믿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현실적인 이익과 만에 하나 이게 위헌 시비가 걸려서 위헌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위헌 시비 때문에 헌재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강하게 목소리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주로 중도 쪽에 있거나 뭐 중도, 소위 중도, 뭐 진영 없다, 뭐 이렇게 자유로운 분들 내지는 이준석, 뭐 한동훈 이런 쪽에서 위헌론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의 맹점이 뭐냐면 결국 대안은 없는 겁니다. 그냥 현대로 놔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선의에 들어, 맡기자. 네, 윤석열 내란도 잘못됐고 직위원 다 잘못됐는데 지금 내란 재판부가 더 위헌이니까 그냥 그분들은 차선책으로 현재 놔두고 보자는 게 그냥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직위원 재판장이 만약입니다. 윤석열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법복 계속 입히고 놔둬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지금 이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옳고 그른 판단을 자꾸 이렇게 유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내란에 대한 이 평가는요. 전무후무 역사가 흘러가도 똑같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 100년 지났다고 그래도 그때 친위 쿠데타는 정당해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위원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형을 선고해도요. 직위원이 그동안 보였던 뭐 윤석열 탈옥 사건부터 이 재판을 희화했고 윤석열에게 특혜를 줬던 이 부분은요. 전 책임을 물어야만 전 사법부가 제대로 간다. 그리고 사법 신뢰가 오히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직위원 탄핵과 조희대 국정조사를 늘 주장을 했었고 아까 그 문영배 대행 말씀대로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휴먼 에러기 때문에 직위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왜? 탄핵되면 헌재 가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어차피 내란 재판부 해도 어차피 헌법재판소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헌재의 벽을 한 번 넘어야 되는 거는 이 사법부와의 이 일대 결전에는 필요한 전제 같은 거였는데 그동안 미뤄오다 보니까 이제 내란 재판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전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를 하자는 입장인데
위헌성, 그러니까 위헌 12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위헌으로 소위 말해서 판단될 수 있는 건덕지들은 다 그래도 제거하면서 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다리고 넘어가기에는 지금도 그러니까. 저 시간을 너무 끌었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올 봄에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뭐 그랬지만 네. 4월 4일 날 탄핵되고. 파면이 딱 됐잖아요. 8대 0으로 됐죠. 8대 0으로 그것도 뭐 5대 그러니까. 3이다. 된다 안 된다 뭐 우려를 또- 씻어줬어. 그래서. 하지만 아니 된다 이게 무조건 네, 된다. 헌법재판관이 본인이 이른바 뭐 보수 진영 출신이라고 이거를 어떻게 파면을 안 하냐 뭐 된다 했는데 어쨌든 시간은 좀 걸렸지만 8대 0으로 탄핵됐잖아요. 저는 이 형사재판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의 결론은 정당하게 날 거라고 전 믿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물론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예. 특히 보수적인 성향도 3명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이고 그래서 예. 5대 3 걱정을 했던 건데 헌재는 시간을 끌어가지고 국민들을 초조하게 만든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위법이 아니잖아요. 내지는 위법의 혐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판 4월 4일에 8대 0으로 낸 건데 대법원이나 지금 법원은 좀 다른 게 직위원의 행위는 이건 충분히 탄핵이라든지 내지는 최소한 법원 징계라도 이건 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보거든요. 뭐 룸살롱까지 다 포함한다면. 근데 그거 안 하고 있고. 거기다 조희대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에 임명한 인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개입이라는 희대의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행동을 했다, 대법원과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헌재도 못 믿는 상황으로 돼서 헌재 재판관들도 뭐 탄핵의 대상이 되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전 대법원의 지금 이 조희대와 지기현 케이스는 헌법재판소가 그랬으니까 안심하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그 개개인들이 저지른 이 행태들이 저는 조금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는 뭐 그래서 신뢰가 많이 없다. 징계해야죠. 예.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선고 이후에 하자. 선고 이후에? 징계를 하더라도 네,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진짜. 선고 이후에 하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예. 어.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이겠습니다만 예. 이 사건이 결국엔 1심 서울고등 그리고 대법원 올라가잖아요.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다른 대법관들이 절대 조희대 대법원장 말대로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안 따라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번 공청회 열릴 때 처음에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불신과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깊은 자성과 성찰 뭐 이건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알아서 하는데 많은 노력을 지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안 보이잖아. 1심은 그렇다 쳐 그냥 지기현 재판부가 뭐 무죄를 내주든 사형을 하든. 하든 어차피 우리 지금 보면은 매우 우려스러운데 1심은 그러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하더라도 치고 지금 2심에서라도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법원이 지금 자정 노력을 안 보여주니까 그걸 만들자고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만약에 법원이 정말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일반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먼저 알아서 불안한 거 잘 우려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전담 재판부를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한번 꾸려 보겠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근데 이제 2심 그 고등법원 지금 인사도 당연히 이제 2달 정도 뒤면 있을 테고 2월에 하죠. 네. 조희대 인사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처음에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을 때 예. 그때 이제 서울 고등으로 되돌아갔잖아요 사건이. 예. 근데 결국엔 뭐 여러 걱정들을 그때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서울 고등에 이제 중단시켰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이재권 부장이 결국엔 그거 그냥 중단시키잖아요. 고했을 거야 아마. 밖에서 그 국민들이 난리치지 않았으면 고했어 그거. 왜냐하면 인편으로까지 송달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속내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뭐 속을 열고 들여다볼 수 없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려하던 상황은 안 일어났잖아요. 예. 정말 기적적으로 안 일어났다니까 그때. 나는 그거 기적이라고 지금- 본다니까.
지금은 그 기적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권이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말씀이신데. 그래서 아마도 그 법원은 여기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새로 꾸리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서울 고등에 있는 형사부 중에 하나에 뭐 내란 사건을 비롯해서 이렇게 쭉 배당이 될 텐데 항소심 배당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 고등 형사부에서 걱정하시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이게.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런 말씀 나는 드리고 왜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 사법의 독립을 얘기하잖아요.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사법 독립을 얘기하는데 전 사법 독립을 보장하고 싶거든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독립을 얘기할 거면은 본인들이 지금도 자정 기능이라는 형태로 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바로 고치면 이런 얘기 나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사법부도 쪽팔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못하니까 독립성을 주장하는데 독립적으로 일처리를 못하니까 지금 외부 개혁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는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 천대엽 처장이 지금 뭐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저 국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그러니까 앞에서. 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거를 저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마음 졸였지만 그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는 판사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부안해동할 사람 매우 적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이대 입장에서 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 조이대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조이대라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앞서 일을 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에 했던 지난 5월에 선거 개입 사건 이거 아직 매듭도 안 젖었거든요. 그리고 조이대의 가장 불안감은 뭐냐면 뭐 저는 뭐 윤석열하고 얼마나 뭐 결탁했고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밝혀져야 될 일인 거고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은 책임을 조이대에게 묻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2027년도 6월달에 조이대는 임기가 끝나요. 그럼 그 이유가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조이대 입장에서는? 직을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2027년 6월 이후가 조이대는 굉장히 불안할 텐데 시효도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본인이 합법적인 권한이 있을 때 죽기 살기로 권한을 쓸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아니 그래서 아니, 내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인사권으로 본인에게 본인에게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그래 재판부 구성을 해. 그렇게 조이대 해서 대법원장.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고 위험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재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농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뭐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리는 것까지야 그분들이 뭐 힘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은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거를 또 치르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또 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해서 성공을 거두고 못 거두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5월 달에 있었던 그 혼란과 같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법부의 정치 행위를 또 봐야 될 우려가 있다. 조이대의 권한을 가지고 근데 그건 합법적인 권한이라 조이대가 예를 들어 ABC 뭐 판사들 성향 분석해서 본인이 뭐 우리 홍사훈 기자님 재판장 앉혔어도 그거 어떻게 날릴 수가 없어요. 그거 앉혀놓은 것만은 왜 조이대의 권한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재판부를 구성 최악으로. 하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 아니,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직연재판부가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미친 짓 척한다고 하자면 만약 무죄를 하고 하면은 그냥 어쨌든 선고하면 끝이잖아요. 뭐 1심 선고. 1심에서 선고하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우려는 불가능하면 서울 고법원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저는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일단은 국민들의 우려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단 본인들의 행동을 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본인들이 행위가 이거는 실질적인 저는 위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생각이 좀 대통령이 계속 갈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2027년 그 임기가 조이대 임기가 끝나는데 그럼 내가 하산길이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겠네. 그 생각 왜 못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근데 이거 왜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재판 재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거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해 갖고 현직 대통령을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불러낼 수가 있다고요? 우리 없는 줄 알았는데 불가능해요. 그거는. 아니
국회 나가서 이론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그건 이론의 여지가 있는 아니 고등법원장이라는 게 다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가능하지 아니 근데 않다고 그 생각- 국민의힘 계열들은요 제가 볼 때는 새벽 3시에도 한덕수 원포인트로 서류도 받아주는 당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란 맞아, 얘기할 맞아. 때 아니 내란 새벽 얘기할 3시에도 때 아니 받았어. 제가 그 얘기 드린 게 그때. 아니라 내란 얘기할 때도 어. 이런 걸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아, 이건 윤석열이라는 이 똘끼와 네. 이 또라이 기질의 발현으로 권한의 의지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완전히 음모론자로 몰아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미 계엄이 났어요. 네. 근데 그때 음모론자로 몰았던 뭐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같은 사람이죠. 뭐 국기문란이니 뭐 얘기했던 네. 이런 사람들 책임 하나도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이런 소설 같은 걸 쓰는 것 자체가 자괴감이 들어요.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저도 의원님 마찬가지로 당연히 재판할 수 없죠. 그걸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노에 지금 아니 근데 연필이 이 나오고 있어요, 사법부가 지금 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지금. 아, 무게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정작용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 행위도 지금 안 하는 상황에서 이 조이대 체제가 더 유지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답답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 절차가 끝났을 때 뭐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기존 시스템대로 해서 결론이 났을 때와 만약에 중간에 뭐가 됐던 뭐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구성이 됐던 뭐 시스템을 바꿔서 최종적인 결론이 났을 때하고 어느 쪽이 보다 많은 승복을 받아내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만 한 얘기지만은 또 지금 되돌이표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장받는 안전지대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원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노력을 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아니 난 2심 법원이라도 법원 내에서 실질적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나 이쪽에서 우리 뭐 판사 믿어달라 하든지 자기들 2심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란 전담 재판 몇 개를 따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우리 판사들이 추로해서 투표로 해갖고 조이대 손이 묻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하여튼 판사들로 해서 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달라 외부에서 따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내가 기대 보겠다 이거지. 일절 어떤 판사도 지금 그런 말 하고 한 명도 비겁하게 숨어서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그냥 선의만 믿고 어떻게 기다리냐. 그때 윤석열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덮어주고 주가 조작 덮어줄 때도 저는 물론 그 덮어준 검사들도 정말 사람같이 우리가 안 봤을 텐데 아무 어떤 2,500명 검사 중에 단 한 명도 잘못됐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 지경까지 온 셈인데 지금도 저는 전체 판사를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지기현, 조이대, 천대엽 이런 분들의 저런 참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이런 지경까지 오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론이었는데 하여튼 이게 다 한국 사회를 강건하게 만들고 합리적으로 가자고 하기 위한 거니까 다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상황이 지금 일촉즉발이라서 참 불안합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